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10시간도 못 버티고 북한한테 무릎 꿇을 것이다. 국제안보포럼의 무대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이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청중은 비웃음과 박수로 뒤섞였고 언론은 그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아 퍼뜨렸습니다. 한국은 종속국이다. 한국은 전자제품만 만들 뿐 전쟁은 모른다. 세계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하지만 그 조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단 하나의 장면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의 어두운 브리핑룸, 화면 속으로 날아오는 미확인 미사일, 숨죽인 정적, 그리고 한국 함정에서 솟구친 또 하나의 궤적. 하늘을 가른 불빛, 이어진 섬광, 그리고 사라진 점. 요격 성공. 짧은 보고가 울려 퍼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조롱은 사라지고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세계는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이 나라는 단순한 전자제품 수출국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움직이는 교통. 사람들이 혼란 없이 움직이는 지하철 승강장. 도로명 좌표 하나로 생명을 구하는 구급차.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좌표와 정밀함, 연결과 시스템이 도시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실에서도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버섯구름을 떠올리게 하는 두려움이 아닌 암 환자를 살려내는 치료제, 끝없는 에너지를 꿈꾸는 작은 태양. 원자력은 공포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고 실험실의 푸른 불빛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사력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며 발사하는 탱크, 스스로 궤적을 수정하는 미사일, 수십 개의 점들을 하나의 방패로 엮어내는 함정. 같은 좌표, 같은 시간, 같은 계획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억제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국방 관계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핵탄두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강한 새로운 힘, 바로 21세기의 억제력이다. 핵탄두보다 무서운 힘, 총탄보다 빠른 계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진 평화. 도대체 한국은 어떤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조롱당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경악시킨 주인공으로 떠오른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밀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헤일이에요.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에너지와 안보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름만 들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나라들이 어떻게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대비하는지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봤다면 저는 바로 대답했었을 거예요. 휴대폰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하지만 방위 아이디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납작한 사진 같았어요. 깊이 없는 한 장의 그림. 가전제품과 음악만 있는 곳, 전략이나 정밀함 같은 건 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지금 돌아보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편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방 관련 회의에서 만났던 미국 국방부 관계자 케이틀린 하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렉스, 펜타곤으로 와주세요. 한국 이야기예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 펜타곤? 제 머릿속 지도에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조합이었거든요. 그래도 재킷을 입고 노트를 챙기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었습니다. 펜타곤은 언제나 마치 건물 속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긴 복도, 삼엄한 보안, 빠르게 움직이며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케이틀린이 저를 문 앞에서 맞아주었고 곧 어두운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어요. 불이 꺼지고 거대한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 파도가 구름 낀 하늘 아래서 출렁이고 있었죠. 카메라가 점점 줌인하더니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확인 미사일입니다. 한장교의 목소리가 설명해 주었어요. 곧 한국 함정의 갑판에서 또 다른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미사일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죠.
잠시 동안은 늦은 것처럼 보였어요. 앞서 날아가는 작은 점은 여전히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순간 섬광이 번쩍했어요. 밝고 깔끔했죠. 작은 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요격 성공. 오차는 반 미터도 안 됩니다. 장교가 보고했어요. 반 미터. 제 팔 길이보다도 짧은 거리였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죠. 그거 엄청 정확하네요. 당연히 GPS 덕분이겠죠? 하지만 장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또렷했어요. 제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죠. GPS가 아닙니다. KPS 한국 위치 시스템입니다. 그들만의 좌표죠. 좌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걸려 있었어요. 좌표란 결국 숫자일 뿐이죠. 위도, 경도, 고도를 알려주는 단순한 수치. 하지만 그 숫자가 완벽하다면 조준도 완벽해지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 비행기, 그리고 배가 동시에 같은 좌표를 같은 순간에 공유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한 정확함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대규모의 정밀함이죠. 저는 스포츠를 떠올렸습니다. 좋은 팀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공이 끊김없이 패스되고 달리는 선수가 정확히 자리에 나타나며 골이 막힘없이 들어가죠. 방금 제가 본 장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경기장이 아니라 바다 위였고 공이 아니라 무기였으며 실수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장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차반 미터 미만. 그런 숫자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의견을 넘어서는 힘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추종자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선두가 아니라 뒤따르는 나라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본 순간 제 시선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 안의 편견은 여전히 있었지만 작은 창으로 비치는 햇살처럼 금이 가고 있었죠. 아마 제가 틀렸던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진짜 새로운 것, 중요한 것을 만들어낸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날 펜타곤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날아가던 작은 점, 그리고 한국 함정에서 솟아오른 궤적, 마지막으로 번쩍하던 깨끗한 섬광. 그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메모처럼요. 좌표가 중요하다. 정밀함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그 시스템은 작동한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문장이 저를 바다 건너 도시와 연구소와 통제실까지 이끌 것이고 결국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줄은요. 그 순간 그것은 단지 호기심의 불꽃이었어요. 시작에 불과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배움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어요. 되풀이되는 말. 좌표가 중요하다. 정밀함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그 시스템은 작동한다. 핵심 단어. 좌표, KPS, 정밀함, 연결, 시스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안내판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보통 공항은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여기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도 깔끔했었죠. 화면에는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여권 심사줄 7분. 그리고 정말로 7분 뒤 저는 심사관 앞에 서 있었어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니고 정확히 7분이었죠. 저는 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이상하네. 공항이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는데. 저는 시내로 들어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전광판에는 기차가 2분 37초 후 출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너무 세세해서 우스울 정도였죠. 누가 시간을 초 단위로 재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시계가 딱 2분 37초를 가리키자마자 기차문이 제 앞에서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건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서울 안으로 들어와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은 붐볐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닥에 칠해진 발자국 표시 위에 차분히 서 있었죠. 화살표는 어디서 기다리고 어디로 서고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은 표시된 선에 정확히 멈췄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타고 밀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죠. 마치 춤 같았어요. 정밀한 춤이었죠. 제 옆에 있던 학생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흘끗 보는 걸 눈치채더니 화면을 내밀어 보였어요. 보세요. 앱에서 모든 지하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위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점에는 타이머가 붙어 있었죠. 1분 23초, 0분 55초. 정확해요. 제가 물었어요.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보통 10초 안쪽으로 맞아요. 10초라니요. 제 나라 뉴욕 지하철은 가끔 10분씩 늦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순간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은 크지만 여기서는 일상 속에서 정밀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제 앞을 앰뷸런스가 지나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이 재빨리 길을 비켜줬어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했죠. 저는 운전사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길을 찾는지 궁금했었어요. 저녁에 병원 근처에서 만난 구급대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주소를 빨리 찾으세요?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써요. 건물마다 분명한 번호가 있고 도로 이름도 명확하죠. 내비게이션은 좌표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었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주소가 복잡하고 옛 이름이 남아있거나 표지가 없고 숫자가 뒤죽박죽일 때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체계가 단순했어요. 도로는 분명하고 번호는 분명했고 좌표는 정밀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목숨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여권을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녀가 스캔하더니 곧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혜일 씨 다시 오셨군요. 조용한 고층방, 예전에 좋아하셨던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예약이 과거 기록과 연결돼 있어요.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걸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일이 쉬워진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쉬운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시가 불빛으로 펼쳐져 있었죠. 저는 차들을 바라봤어요. 엉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노래 속 음표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은 알맞은 순간에 깜빡이고 보행자들은 차분히 건너고 버스는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도시는 살아있었지만 야생적이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연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자동차, 신호등, 지하철이 모두 하나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한 박자, 한 계획, 한 좌표의 집합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사일 요격 숫자. 그건 군사와 안보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똑같은 정신을 일상 속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 발자국 표시, 앱, 앰뷸런스, 호텔, 신호등. 전부 다른 것 같지만 연결돼 있었어요. 전부 제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 한 팀이었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가전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강력했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다. 시간을 맞춰 움직이는 시스템. 서로를 연결하는 시스템. 사람들을 지켜주는 시스템.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아직 다 믿기 힘든 비밀처럼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로 향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무겁고 어쩐지 두려운 느낌이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원자력이란 말은 버섯구름과 위험을 의미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까?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백도윤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경을 쓴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악수는 차분하고 단단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저를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원자로 제어실인 줄 알았어요. 커다란 화면들, 깜빡이는 불빛, 수많은 버튼과 레버들이 있었죠. 제 속이 순간 꽉 조여드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백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기는 훈련실입니다. 단순한 모의 실험이죠. 그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빨간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패널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차례대로 바뀌었어요. 펌프가 서서히 느려지고 밸브가 닫히고 원자로는 단계적으로 냉각되고 있었죠. 다중 안전장치입니다. 백 박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교실 속 선생님처럼 차분했었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측정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알람으로 시작한 장면이 차분함으로 끝났습니다. 마치 소방훈련이 정확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듯 했어요. 그 다음 그는 저를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고 기계음이 잔잔히 울리고 있었죠. 여기는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의료용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암치료에 필요한 동위원소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원자력이 의학을 위해서 쓰인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런 물질에 의지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암은 치료할 수도 없어요. 저희에게 원자력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의 원자력은 언제나 무기, 폭탄 혹은 사고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봄, 사람, 삶을 위한 것이었어요. 조금 후 우리는 젊은 과학자들이 일하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기계들이 있었고 한 여성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작은 태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작은 태양이요? 저는 웃음이 나오듯 되묻고 말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핵융합이에요. 성공하면 깨끗하고 끝없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연기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오직 빛과 따뜻함만 남을 거예요. 저는 그 빛나는 기계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큰 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라는 꿈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일이 북한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리나라는 과학자에게 데려갔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살다가 떠난 경험이 있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녹슨 파이프들, 어둠에 잠긴 도시들, 현실보다 나아 보이게 꾸며진 보고서들. 그들은 두려움을 팔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계획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불을 켜주지 않아요. 두려움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미래를 만들지 못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계획이 아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반복해서 안전을 훈련하는 제어실. 암과 싸우는 물질을 만드는 원자로. 작은 태양의 꿈을 좇는 연구실. 거짓과 두려움의 대가를 아는 한 여성. 저는 단순하면서도 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계획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진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왔지만 나올 때는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어요. 제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원자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었다. 저는 삶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애 처음으로 원자력이 그림자가 아니라 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리로 덮인 넓은 건물로 안내받았었어요. 여기는 한국의 큰 항공기 회사 중 하나였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장 같으면서도 과학 실험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반짝이는 금속, 밝은 조명,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가람이라는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젊고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저를 손짓하며 이끌었어요. 그녀는 저를 새로운 전투기의 모에 조종석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앞에는 지금껏 비행기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화면이 있었어요. 단순히 계기판과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지도 같았죠. 목표물 아군 드론이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가람은 미소 지었어요. 바로 KPS 좌표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투기, 드론, 지상 차량 모두가 같은 지도, 같은 숫자, 같은 순간을 공유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같은 좌표, 같은 시간, 같은 계획? 맞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때 우리는 한 팀처럼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조종관을 만지며 하늘 위에서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정밀함이란 단순히 목표를 맞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연결이었죠. 모두가 같은 순간에 같은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정밀함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시험장을 찾았어요. 탱크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엔진은 웅웅 울리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시연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금속 표적판이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탱크도 앞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탱크가 멈춘 뒤에야 발사하는데 움직이면 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포탑은 표적에 고정된 채로 움직였어요. 승무원들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멈췄을 때만 쏘지 않아요. 움직이는 동안에도 발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좌표는 정확하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탱크에서 표적까지 이어지는 선은 자로 그은 듯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정밀함이었고 숫자에 대한 신뢰였어요. 다른 장소에서는 정여민 국장이 저에게 미사일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큰 화면 속에서 미사일 궤적은 곡선을 그리며 수정되고 또 수정됐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매처럼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사일은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수정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향해 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표를 향해 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하고 또렷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이지스 구축함에 탔습니다. 지휘실 안은 서늘했고 긴장감 속에서도 고요했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바다와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죠. 비행기 배 어선까지 작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박서진 함장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만약 위험한 게 나타나면 우리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같은 좌표를 우리 팀 전체가 공유하죠.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저는 승조원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리치지 않았고 혼란도 없었어요. 매끄럽고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모두가 같은 지도를 믿고 있었고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가 시작될 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방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의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계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바로 연결이었어요. 드론과 지도를 공유하는 전투기. 움직이면서도 발사하는 탱크.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미사일. 점들을 연결해 방패를 만드는 함정. 하나하나는 강력했어요. 하지만 같은 좌표로 연결되었을 때 그것들은 훨씬 더 커다란 힘이 되었어요. 바로 한 팀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같은 좌표, 같은 시간, 같은 계획. 왜냐하면 마침내 깨달았으니까요. 정밀함은 힘이고 연결은 그 힘을 보호로 바꾼다. 저는 한국 해안을 따라 차를 타고 갔었어요. 푸르고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길 끝에는 나로 우주센터가 서 있었어요. 커다란 안테나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마치 지구와 하늘이 서로 손을 맞잡는 것 같은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서강민 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었죠. 환영합니다. KPS 한국 위치 시스템을 보러 오신 거군요. 그는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들이 있었죠. 하나는 우주 속에서 천천히 도는 지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작은 위성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지도에는 여러 지상국들이 점처럼 표시돼 있었어요. 서 소장은 설명했어요. 가끔 GPS는 잡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해를 받거나 막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GPS가 문제가 생기면 KPS로 전환됩니다. 매끄럽게, 끊김없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가 화면을 톡 두드리자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지도 위에 작은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굽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 위쪽에 빨간 글씨가 번쩍이었어요. GPS 교란 시험. 순간 GPS 선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멈춰버렸어요. 길을 잃은 듯 끊겼죠. 하지만 KPS 선은 밝고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트럭은 지도 위를 매끄럽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연속성입니다. 서 소장이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정밀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의미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지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만의 숫자, 자기만의 하늘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강가에는 축제를 즐기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아이들, 연인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갑자기 수천 대의 드론이 밤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빛은 소용돌이 치는 원을 그리더니 곧 태극 문양으로 바뀌었어요.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한국 국기의 원이 밤하늘에 그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론들은 다시 모양을 바꿔 이번에는 한반도의 지도를 빛으로 그려냈어요.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져 빛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론들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을 만들었어요. 군중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진 채로 서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날면서도 부딪히지 않죠? 그는 자랑스럽게 가르쳐주듯 대답했어요. 좌표예요. 각도로는 자기의 정확한 위치와 이웃의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마치 하늘 속 가족 같죠. 저는 그 빛의 춤을 바라봤어요. 공기가 마치 규칙을 가진 것처럼 드론들은 돌고 움직이고 흩어졌다 모여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정밀했어요. 모든 드론이 같은 숫자를 믿고 있었고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자부심이었지만 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죠. 처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좋은 전자제품은 만들지만 큰 아이디어는 없다. 그 생각은 이제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은 걸 봤으니까요. 정확히 맞춰 들어오는 기차, 지하철 군중을 안내하는 발자국, 안전을 훈련하는 원자로, 움직이며 발사하는 탱크,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미사일, 실시간 지도를 공유하는 함정. 그리고 지금 1000개의 드론이 같은 좌표에 따라 함께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거의 약속처럼요. 두려움이 아니라 좌표. 과장이 아니라 정밀함. 소음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 호텔로 걸어 돌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밤하늘의 빛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방위나 과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였죠. 바로 신뢰였어요. 시스템을 믿는 신뢰. 도구를 정성껏 연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믿는 신뢰. 그게 바로 KPS의 진짜 힘이었어요. 단순히 하늘 위의 위성이 아니라 땅 위에서의 확신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익숙한 삶으로 발걸음을 옮겼었어요.
높은 빌딩들, 빽빽한 청문회,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의 리듬.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죠. 이제 제 머릿속의 한국은 단순히 휴대폰과 텔레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봤었고, 정밀함이 힘이 되고, 그 힘이 사람을 지키는 보호로 변하는 걸 보았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의회 청문회장의 긴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기자들이 속삭였으며 강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의원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해일 박사, 북한은 심각한 위협입니까?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리나가 보여주었던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녹슨 파이프들, 암흑 속에 잠긴 도시들, 꾸며진 숫자들. 저는 모든 단어가 제대로 전해지길 바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겁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전력은 끊기고 숫자는 바뀌며 두려움은 요란하지만 두려움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놀라움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두려움이 힘이라고 믿었었지만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었죠.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 장면들을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게 했어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한 기차. 지하철 바닥의 발자국 표시. 원자로의 다중 안전장치. 전투기의 공유 지도. 미사일 영상 속 흔들림 없는 직선. 함정 화면 위 차분한 점들. 끊김없이 GPS에서 KPS로 바뀌던 순간. 한강 위에서 가족처럼 움직이던 수천 대의 드론. 저는 의원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좌표로 정밀함을 만듭니다. 한국은 연결로 한 팀을 만듭니다. 한국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힘이고 새로운 형태의 평화입니다. 패널의 한 여성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꼭 기억할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말일수록 오래 남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표는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정밀함은 사람을 지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폭풍 뒤의 먼지처럼 공기 속에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청문회가 끝나자 한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어요. 해일 박사,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떠올라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처음에는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좌표. 과장이 아니라 정밀함. 소음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 저는 이제 한국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 도시는 여전히 교통소음으로 가득했죠. 저는 공책을 열어 언젠가 평화와 안전을 공부할 제 제자들을 위해 글을 남겼습니다. 책상 위 벽에는 제가 출력해둔 드론 쇼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빛이 한반도를 그린 장면이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작은 생각만 하는 나라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끝에 저는 존중을 배우게 되었어요. 숫자와 시스템, 신뢰로 평화를 만드는 한국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배움이었어요. 한 나라가 좌표와 정밀함, 연결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미래를 세울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